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저녁 무렵입니다. 오후 5시 반입니다. 바깥에서는 벌써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늦게부터 내일 새벽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눈이 좀 잦은 듯 합니다. 특히 새벽에 눈이 오고 출근길과 출근길에 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겨울에 낙상 사고를 만나면은 큰 고생을 합니다. 역사에서는 70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에서 70년은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은, 자, 이제 저 이야기를 70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다시 한번 벼랑에 섰습니다. 70년 전 1월 17일, 그해 1월 4일 날,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을 해서 노도와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의 총퇴각을 명령해가지고 계속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수원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모택동은 한 번만 더 밀어버리면은 부산까지 간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단 있는 트루먼 대통령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하지 않았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도 이제 북진 통일은 어렵다, 이 정도로 밀려 내려오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구나, 정원군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차라리 한국을 포기하자, 그래서 일본만 지키자 하는 건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0년 전의 대한민국 상황이었습니다. 6.25 남침에 이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벼랑에 섰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말에 1월 17일, 이거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1951년 1월 17일 대한민국은 모택동 때문에 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트루만 덕분에 살았습니다. 1951년 1월 17일에는 모택동 때문에 살았습니다. 모택동의 결정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결정 덕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는 이유란 뜻이고 덕분에는 고맙다는 뜻이 포함되니까 고맙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모택동이 그날 결정을 우리로서는 잘했고 중국으로서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또 오늘이 바로 그 7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51년 1월 17일 대한민국은 모택동 결정 때문에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중공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 내려오고 서울에 이어서 수원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되자 미국이 당황하고 여기에 영국 그리고 영연방이 끼어듭니다. 당시에 영국은 노동당 정부였습니다. 처칠이 물러나고 애틀리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휴전하자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이 났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을 앞세워 가지고 휴전하자고 조릅니다. 자, 전쟁을 시작한 트루만이나 애치슨 국무장관은 영연방이 하는 짓이 참 밉습니다.
지금 결사항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회방을 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영연방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연방이 한국군의 상당한 부대를 파병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영연방 국가들이 숫자가 수십 개가 되니까 유엔 회원국 중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없다. 그럼 영연방 국가들이 나서서 휴전안 한번 만들어 보라. 이래 됐습니다. 그때 나선 나라가 인도, 캐나다 뭐 등인데 여기 인도 네루 총리가 가장 친중적인 사람, 친중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중국하고 싸우지만은. 그래서 인도, 캐나다 이 사람들이 무슨 또 영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휴전안을 만들어냅니다. 휴전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소름 끼칠 겁니다. 이런 휴전안이 나왔어요. 중국의 제2할 휴전안입니다. 중국에. 그때 이미 북한군은 중국에 거의 뭐 흡수되다 해가지고 별 존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모택동에게 전달할 휴전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요 1월 13일 1951년 1월 14일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중국에 제시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 5개항입니다. 현 위치 휴전입니다. 이게 치명적이죠. 현 위치 수원 남쪽에서 휴전하자. 수원 남쪽에서 휴전해버리죠. 수원 남쪽이면 수원 대충 선을 끄면은 저 아마 충북을 선을 긋고 저 경상북도 북쪽 강원도 남쪽에 휴전선이 들어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수도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한다. 이건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회담을 통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3.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다. 이것도 치명적이죠. 단계적으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다. 중공군 철수하고 미군 철수한다. 그러나 중공군은 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바다를 건너버리는 미군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도 우리한테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이것도 외교 회담한다는데 전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외교 회담에서 전장에서 진 쪽이 외교에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다섯 번째, 휴전 성립 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한다. 대만 및 중국의 유엔 가입 등 극동 문제들을 논의한다. 이것도 중국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은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 자리에 대만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 근데 요걸 좀 재고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대만을 밀어내고 차지하는 이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야,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제안입니다. 골치 아픈 제안이에요. 그럼 왜 이걸 제의를 했느냐? 여기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고민이 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런 회고록을 썼습니다. Present at creation. 창조되는 오늘. 역사는 지금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아주 잘 쓴 회고록입니다. 이것은 퓰리처상을 받은 회고록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딘 애치슨의 고민을 전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휴전안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결정은 살인적인 고민이었다. 한국을 상실하고 의회와 언론의 분노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유엔에서 다수의 지지를 잃을 것인가. 국무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대통령에게 휴전안을 지지할 것을 건의 허락을 받았다. 물론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중국이 이 휴전안을 거부해 주기를 열렬하게 바라면서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동의를 해 주었다. 중국이 거절한 뒤에는 우리 친구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우리가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영연방의 요구를 거절해버리면은
휴전하자는 요구를 거절해버리면 유엔에서 영연방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유엔군을 뒷받침하는 한 일각이 무너져 버린다. 외교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제출하자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제발 모택동이 이걸 거절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일에 제의해가지고 17일에 이제 답장이 나오는데 그 5일 동안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적인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살인적인 고민. 자, 그러면은 이제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승만 정부하고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초라한 위치에 있었느냐. 외교의 달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울분을 느꼈겠느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운명이 또다시 한국인이 참여하지 않고 결정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그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게 강대국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으면 그건 약소국입니다. 대충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골 같은 사람이 나토에 있으면은 핵무기 독자 개발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프랑스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고 나토에서는 탈퇴하고 했습니다. 북한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북한과 남한의 차이입니다. 핵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바로 70년 전, 그때보다 국력은 이렇게 커졌는데도 국가 지도부가 자주정신이 부족해가지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이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6.25 중에 한 1년 정도 일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난중일기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서 본 이승만 대통령, 전쟁 지도자의 모습인데 정말 이게 재밌습니다. 이 기간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1월 5일 일사후퇴, 이제 일사후퇴로서 다시 한번 서울을 넘겨주고 다시 또 부산으로 또 왔습니다. 임시수도가 이제 부산으로 또 넘겼습니다. 1월 5일 쓴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입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손원일 제독과 함께 와서 새로운 방위선을 구축하고자 애쓰는데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는 대만의 국부군을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말하고 신국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무초 대사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대사가 이에 찬동을 표명.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이 지원해 줄 5만 명 또는 그 이상의 국부군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 무초 대사를 통하여 메가드 장군에게 보냈다. 메가드는 워싱턴에도 이를 전달했지만 나중에 거절당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1월 5일자 일기입니다. 오후 늦게 민정시찰을 나간 대통령이 부산역 근방에서 얼굴과 코는 그무스름하게 거을렀지만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피난민 부부가 8명이나 되는 자녀들 가운데 어린 것들을 둘러 업은 위에 보따리를 둘러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 아버지에게 묻자 그는 그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사촌 형네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올망졸망 따라가는 8명의 크고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아무리 사촌형이라도 저 많은 아이들을 환영하겠느냐고 걱정했는데 이 대통령은 코끼리는 자기의 코가 아무리 길어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면서 저 친구는 참으로 행운아야 라고 부러워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적어놨습니다. 그때 피난민 상황을 여러분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오는 임시수도 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에서 1월 9일입니다. 국군은 원주를 포기했다. 대통령은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각오로 다 함께 싸우자면서 게릴라는 게릴라대로 대항하고 인해 전술은 인해 전술로 막아내자고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1월 11일 나라를 구하려고 온 나라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지금 일본으로 밀항하여 해외 도피를 꾀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짐하고 제주도 피란을 금지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1월 14일 이 대통령은 리츠웨이 장군의 초청으로 국방장관을 데리고 대구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군 사령부를 들른 다음 리츠웨이 장군의 사령부로 갔다. 대통령은 리츠웨이 장군이 더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는 후퇴 대신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하여 취하한 뒤 이렇게 말했다. 리츠웨이 장군, 어째서 50만 한국 청년들이 공산당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미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뒤에서 당신들을 칼로 찌를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원자도 받은 것 없이 스스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공산군과 성공적으로 싸워온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어째서 귀하는 한국 청년들을 제쳐놓고 대신 일본을 무장시켜서 또다시 일본을 열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완전히 하소연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무기 달라고 해도 미국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잘 싸우긴 했는데 미군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제발 좀 무기 보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호주 대표인 프림솔 경이 찾아와서 휴전 결의안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대통령이 관심을 표하지 않자 입을 다물었다. 이제 호주도 영연방 국가니까 지금 중국에 제의하려고 한 그 휴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다가 퇴짜를 맞고 나갔다는 겁니다. 1월 16일 대통령은 오전에 집 아래에 있는 작은 잔교에 내려가 낚시질을 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깊이 생각할 일이 있을 때는 낚시를 한다. 1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할 수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그냥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모택동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월 17일, 운명의 날입니다. 대통령은 오전 10시 비행장으로 가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무기를 줄 것을 한참 동안 설득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개인적 메시지를 장군에게 들려주었다. 귀국의 대통령에게 전황은 사람들이 지어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하며 우리 청년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가 있다고 꼭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월 15일 이 전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리츠웨이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 부임한 매튜 리츠웨이 8군 사령관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미 25사단의 27연대를 뽑아가지고
위력 수색을 명령합니다. 존 H. 마이클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이 연대는 오산에서 수원까지 진출했는데 중공군의 저항이 미미했어요. 위력 수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전투부대를 보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 해서 적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걸 위력 수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의외로 중국군이 별로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더라.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리쭈에는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쯤 해가지고 전장에서도 상당히 아주 희망적인 기운이 나기 시작합니다. 리쭈에 장군을 만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리쭈에 장군의 태도나 자기가 직접 본 이 미군의 전투태세를 보고는 워싱턴에서 듣던 것보다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구나. 워싱턴에서는 메가드 사령부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메가드 사령부가 워낙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서 직접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여기 와서 보았더니 상당히 사기가 왕성하더라. 이러면은 너무 한국 철수론이라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중공군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제3차 공세로 1월 4일 서울을 점령하고 8일까지 평택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주력을 잠시 뒤로 물려가지고 휴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식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중국도 바빴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이가 그때 전쟁은 하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의중을 또 봅니다. 스탈린의 이 전쟁 한국전 전체를 지휘한 사람은 우리 쪽에서는 트루만이었고 공산군 쪽에서는 역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탈린의 욕심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출혈전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잡아놓을 수 있고 중국이 나중에 소련에 도전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또 무기를 대어주면서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중국을 완전히 부하처럼 다룰 수 있다. 좋은 기회다. 그러려면 전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니까 휴전 제의를 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택동은 이미 간이 커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번 이기는 이 승세를 타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메가드도 인천 상륙작전을 한 이후에 북진하니까 그걸 승승장구하는 북진하는 메가드를 워싱턴에서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군 개입의 정보가 많았지만은 메가드도 트루만 행정부도 그냥 밀고 올라가다가 결국 중공군의 개입을 불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모택동에게 온 겁니다. 모택동도 대공세를 펴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 평택까지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은 이긴다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로서는 아주 행운의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드디어 1월 13일자 휴전안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17일이었습니다. 주얼레 총리는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 KM 파니카르에게 미리 발표할 성명서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때 인도가 중간에 들어서서 중국의 서방 세계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중국의 뜻을 미국에 전하기도 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주얼레는 파니카르를 대외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얼레가 설명을 한 걸 감아들으니까 결국 휴전회담 거절이에요. 파니카르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거부하고 반대제 카운터 오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카운터 오프 내용이 뭐냐? 이 중국이 곧 발표할 성명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휴전은 미군에 숨 돌릴 시간을 줄 뿐이다. 휴전 후의 협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한국인에 의한 한국 문제 결정, 대만 및 해협으로부터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프랑스, 이집트, 인도를 포함시킨 7대국 회의를 중국 영토에서 개최한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회의 시작과 더불어 기정사실화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거절입니다. 이런 요구를 던집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도 먹어버리고 대만도 먹겠다는 겁니다. 그때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대만이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 물러나라는 겁니다. 한국군에서 미국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이 들어간다. 이 요구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영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파니카르 대사가 일종의 청기누설적인 이야기를 주얼리에게 합니다. 주얼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중국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만약 주얼레나 모택동이가 받았으면 대한민국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그래도 주얼레는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공식적으로 유엔이 제의한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우리 거 받아라 해가지고 내주고, 그거는 영국 영연방도 미국도 유엔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에지슨 국무장관은 5일간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중국을 침략국으로, 유엔 총회가 침략국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지슨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하자는 대로 했더니 이 휴전안을 반대했다. 그러면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본격적으로 싸운다. 그래서 그 뒤로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의 20년 동안 중국은 서양과 연이 끊어져 버린 거죠. 중국은 큰 손해를 봅니다. 중국의 고립이 여기서 20년 동안 그 좋은 세월을 놓치게 되는 거죠. 모택동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건 모택동의 실수였다. 그때 이것을 받아야 했었다. 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한국이 죽다가 살아났다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마 길게 글을 쓴 유일한 기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제가 월간조선에도 썼고 프리마돈나라는 제목의 그 메가더에 대한 책에도 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다른 분들 만나면 한번 이 자랑을 좀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요 내용은 제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앤드류 빙흠 케네디 교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모택동과 네루의 국제적 야망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1월 13일자 휴전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중국은 우위에 서서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산군은 서울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꺼운 완충지대를 갖게 된다. 그렇죠?
완전히 수도권을 다 가졌게 되고, 그 다음에 왜군 철수를 위한 회담에서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대만의 입지는 약화되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필요한 중공군을 휴전기간 중 보강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이건 뭐 하나님이 도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모택동의 오판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